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추석 때도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은 표가 없어서 못 오셨고, 윤종근 우리 위원장은 또 지역 활동하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인사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항의받았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표 없어 못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지역 계속 행사 바쁘세요? 우리 윤종근 아니, 위원장님. 요즘에 이제 그 가을 축제철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좀 지역 축제 홍보 좀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성 이제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 주말에 이제 포도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맛 좋은 안성 포도 맛보실 수 있으니까 안성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안성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K-팝의 원조 스타 바우더기 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 맞춤랜드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구수하게 느껴져요, 막. 바우더기. 바우더기, 그죠, 바우더기, 축제. 네. 저희 지역도 곳곳에서 이제 코로나 다 이겨내신 주민들이 행사들을 많이 열고 계시고, 저는 이 방송 오기 전에 사실 기부스 푸는 날이었거든요. 병원 갔더니 아직 뼈가 덜 붙었다. 좀 더 해라 해서 반기부스로 교체하고 지역 한마당 축제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다들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정치권 그리고 뭐 전체 경제 상황 좋지 않아도 날씨 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을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제 같은 기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셨어요?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가 지금 3년 만에들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즐겁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게 2배로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금 평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판들이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도농복합 도시인데. 얼마 전에 이제 쌀값 45년 만에 최대치 폭락해서 뭐 그 관련돼서 우리가 양곡관리법 법안 소위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단독으로 처리했잖아요. 이번에 22대 민생법안에도 올라가 있던데 저희는 도농복합 도시여가지고 그렇게 좀 결과물로 우리 농촌에 계신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게 알릴 수 있어갖고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평택도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도시다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안성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핵심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제가 그러면 홍보하는 김에 내친 김에 남영희 TV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제가 새날 식구들이 하루 만에 2,000명 넘게 구독해 주셔가지고 남영희 TV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라이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500명이 넘었습니다. 한 3, 4일 만에. 그리고 평택 김현정 TV 있죠? 네, 지금 저는 아직 2만 명 넘었죠? 아니요, 저는 아직 이제 3,900명인가요? 그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남영희 TV 16,000명인데 구 채널에도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이거 미치겠어요. 옛날 채널로 들어가시는데 새로운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안성의 윤종근 TV. 저는 여기는 아직 구독은 많이 못 늘렸어요. 우리 새날 식구들이 또 도와주시면 팍팍 냅니다. 우리 부산 시당 위원장님 바쁘시지만 또 네, 서은숙 TV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9월 19일이잖아요. 네네. 그 세기의 행사가 있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 오늘이 민주당 창당 67주년이 맞아요. 되는 맞습니다. 날이에요. 9월 18일이었죠. 네네. 그리고 어제. 오늘 제가 최고위원으로 정식 당원위원회 통과되어서 임명된 날이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경사냈네, 경사냈어. 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 배석했는데요. 우리 서운숙 최고가 이제 당무위원회 통과돼가지고 네. 내정 그 전에 됐었고, 네네. 그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그 본청 2층에서 사진전, 저 창당 67주년 민주당 역사. 그것도 했고,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역사를 쭉 한번 이렇게 대단한 기분 것이죠. 좋은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가 115회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5회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9.19 군사 합의했던 그 4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했던 그 기념적인 날이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외교에 앞서 그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뉴욕 타임즈. 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골 때립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받아쓰질 않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한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제 실익을 챙기는 실용주의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원칙과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각종 발언도 내가 막 피켓팅하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그게 중국 자극하고, 그죠? 미국도 불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사드를 제공할 미국도. 그죠? 그 사드 불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뭐 뉴욕 타임즈에 관련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북한만 친구로 찾는 뭐 저 학생 같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굳이 왜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중 관계도 나토 괜히 가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악화시켜 놓고, 또 뭐 한일 관계도 뭐 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러는데, 그 계승도 사실은 그 진솔된 사과를 전제로 하는 건데 사과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대안 제시하라고 이렇게 뭐 빳빳한 자세로 나오고, 야스쿠니 야스쿠니 참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굴종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고, 일본한테는 또 그러면서 뭐 우리 그 수출 규제 풀어달라 했더니 벤치 받고, 그러면 좀 친미 반중 그 이제 노선을 이제 본인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국한테는 또 그러면 뭐 실리적인 거를 채렸느냐. 오히려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1년에 6천억씩 손실을 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문외교부터 해서 한일 관계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실수했던 것들 이게 다시 좀 다 제자리 찾고 원상회복 시켜놨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제 운영하는 거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또 이제 외교 부분인데요. 뭐 저를 비롯해서 다들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제 커져왔기 때문에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외교 무대에서는 집권 초에 높은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도 이제 북방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임기 초에 국민들 지지가 높고 해외에서 이제 관심이 많을 때, 그래서 외교에 좀 새 지평을 열어왔던 게 역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막나하고 했던 것인데,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쳐주셨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독일의 드레스덴 연설인가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통일 대박론 뭐 이제 실천은 못했지만 그럴 정도로 집권 초에 외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국격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외교의 장인데, 이거는 뭐 해외 나갈 때마다 실수를 하고, 요번에도 또 영국 가서 벌써 또 의전에도 안 맞는 또 조문도 못하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이제 남북 관계와 외교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9.19를 회상하시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북한에도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결정, 담대한 구상 이제 이걸 가지고 이름만 담대하고 내용은 없는 이런 담대한 구상을 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이명박의 비핵 3천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북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반대 의견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가 이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 정상회담까지도 이렇게 폄훼했을 때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은
핵과 관련한 이 구체적인 어떤 법령까지도 지금 바꿔 나가면서 이게 다 하나의 정책 액션이거든요. 이런 액션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남북 관계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생각해요. 것처럼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령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히 지난 대선 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선제 타격 부디겨 얘기를 해서 괜히 그렇죠.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맞습니다. 것도 하나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국하기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거를 저도 좀 꼼꼼하게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한 것은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 한 친구에만 이제 집중했다. 이것이 이제 요 부분만 대서특필됐는데 저는 이제 그 회견문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겠다고 한 것은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그 당시에 클린턴이었나요? 그때 이제 북한 선제 타격론 얘기 나왔을 때 직접 전화해서 한반도에서 핵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해서 이제 미국 그 이제 전쟁을 부추기는 강경파들의 움직임을 실제로 이제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도 그걸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사용권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가져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파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 그 외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뱉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 언론이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있으면 진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이 대한민국 주권자 그 대표하는 행정수반이 핵 무력 도발이 있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핵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남북 공존의 그 원칙은 비핵화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저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이미 그 영변의 핵시설 카드를 사실 포기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양보하는 카드를 내보이면서 실제로 북한 인민에게 도움되는 비핵화 과정의 일을 실용적으로 처리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트럼프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우리 너무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평화 대한민국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의지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명박 정부 때의 관료들 위주로 둘러싸이는 윤석열 지금 정부는 강경 일반도로 나가는 것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대통령의 자세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외교의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그 방향으로 내 나갈 것인가 내 뒤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진짜 심각해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남북 관계에 개입했던 실무자들, 정책 입안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놓은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나 또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하나도 없이 이명박에서 그대로 건너뛰어서 윤석열 정부로 와버린 딱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외국 언론에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의 한계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의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야 된다. 기본부터 배우라. 예, 이명박-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부끄러우면 누구의 몫인가요? 이명박 때보다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에서 한반도에서 핵 문제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핵 무력 충돌도 용인하지 않을 용인하지 것이다. 않겠다. 이런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미국에서 이제 강경파들도 이제 한국 국민들의 의지 이런 거를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발언은 정말 국내 언론이 집중적으로 저는 조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런 대북관, 외교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크게 집권 초에 한번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이런 인식이 그대로 가가지고는 정말 너무 국가 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머리 까치집 찍고 바지 이상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이런 일을 진짜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 예, 그런 일이 진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걱정이죠. 저희가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방향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 정책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자, 아유, 또 주말에, 아유, 막 혈압 오르는 일 너무 많죠. 청와대 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누가 돌려달라고 한 사람 없었는데 갑자기 부탁부탁 돌려주더니 그리고 필요 없다고 했던 영빈관 갑자기 또 신축한다고 하면서 그 예산이 지금 기재부 예산안이 878억 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그 한병도 의원님이 이 기재부 예산안 나와 있는 이만큼 되는 책자 속에서 찾아낸 거죠. 근데 찾아냈을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들 좀 얘기죠. 기재부에서 누군가 양심적인 사람이 그죠. 뭐 그런 의혹 제보를 주지 가질 않았을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백지화했어요. 부처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들도 있는 거죠. 예. 그거 백지화했는데 난 너무 신기한 게 기재부가 난 정말 신기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소상공인 지원금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실갱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기재부가 기재부 이 나라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기재부 이 나라에서 검찰의 나라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기회주의 재정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 노인 어떤 돈이 막 생기고 없던 돈도 생기고 도대체 기재부가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계획도 없이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이 878억을 쪽지 예산처럼 집어넣는다는 이 담대한 기회주의적 예산 좋은데. 진짜 그거를 또 청와대 놀라워요. 수석도 몰랐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 도대체 이거 경무실 누가 수석도 몰랐다는 경무실에서 알았대. 안 경무실에서 되는 거죠. 천억이 거의 1000억대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0분의 1 한지.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이전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하면 거의 뭐 1조가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는데 청와대 수석이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책임자를 잡아가지고 족쳐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근슬쩍 넣어갖고 슬쩍 통과시키려다가 들켜버린 거죠. 그렇죠. 들켜버렸는데 뭐 이제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철회하고 칭찬 듣는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거예요.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현재 경제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또 긴축하라고 뭐 그 공무원들 임금 올리지 마라 이런 가이드까지 다 준 상태에서 민생은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은 힘든 상황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대통령실의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여론들이 대단히 안 좋을 거라는 게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처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저는 김건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것도 큰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지난 대선 때 녹취록에서 영비관 옮긴다 거야. 그랬잖아요. 그거를 계속 또 확전될까봐. 이번에 조문회 이거 따라간 것도 그 전에 내조만 하겠다고 주가 조작 학력 2조 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영부인 역할 안 하고 내조만 하겠다는데 계속 따라갔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또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고 있으니까 그 측면도 분명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자꾸 권성동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자꾸 그거를 오히려 상기를 시켜줘요. 왜 자꾸 김건희만 갖고 뭐라 그러냐는데. 엑스맨 지금- 아니야 엑스맨? 아니 김건희가 다 자초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없는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느닷없이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거꾸로 있는 죄를 덮는 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명수 기자인가요? 전화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 입으로 영빈관 옮길 거라고 얘기를 한 것. 추측이나 예상이 옮길 아니라 거야. 당연히 옮길 거로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나 과대 망상에 네. 걸려 있대잖아요. 집단적 망상이라고 망상에. 얘기하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죠. 아니 근데 권성동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예산은 삭감했는데 불씨는 남아 있다고 저는 그죠. 봐요. 그리고 예,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 능력, 유능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격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뭐 문제가 돼서 막 소란스럽다가 그날 저녁에 대통령 지시로 영빈관 신축 철회하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간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아주 좋은 발상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주 비유가 네. 아주 좋았어요. 수해 세상에 지역에, 누구도 그 생각하지 예. 못했지 않아요? 수해 지역에 지역에 1,000만 1,000만 원씩, 예. 원씩 1,000만 원씩. 지급을 네. 하면 이 돈 그 87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1,000억 가까이 더 이상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딱 써주니까 뭐 국민들 너무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군인들 팬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부자들 감세해주면서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 6만 6만 개 개 줄였죠. 그다음에 경로당 그 난방비를 다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이거 줄여서 지금 영빈관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광상품화라고 해서 152억 책정해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400억 청와대의 가까이 공원화라고 네. 해서 467억인지 또 그게 예산을 다 잡아놓고 부서별로 숨어 있는 예산. 계속 여기 예. 쪼개가지고 이 돈 다 누가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이 요번에 이제 10월 1일 이 노인의 날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전을 잘 펼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 또 그 당시 윤석열 후보 다 노인 기초 이제 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어제였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또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빈관 옮긴다고 1,000억을 쓴다고 하니 요번에 어쨌든 이거를 잘 좀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그 어르신들 세대에서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수막도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그- 얘기를 짧게 끝낼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한 기초노령연금 지금 30만 원 나가는 게 소득계층 70% 하위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것을 전체 100%에게 만 65세 이상 40만 원 주겠다라고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 소득과 같은 겁니다. 노인 기본 소득. 저는 지금 저희가 공공 일자리 없앴던 것도 그렇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재산은 뭔가 잡혀 있는 자식들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이 없는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데 기본 소득이 나가게 되면 균등하게 나갈 때 본인 누가 잘못됐고 뭐 부족하고 이런 거 다 찾아낼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정말 이게 노인 복지에 있어서 최고의 정책이 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균등한 그 기초 쓸 수 있는 기본 소득을 받게 되면 노후가 아무래도 안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가는 거에 제일 문제가 부부 합산. 네네. 이게 부부 합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노인연금 받으려면 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황혼이혼을 조장하는 숨기시는 것도 안 분들 하고.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70% 이런 거, 그럼 71%와 70% 뭐가 차이가 나요? 네. 부부 합산 이런 거 없애고 제대로 된 이제 100%. 노인의 기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 남편 해야 보지 돼요. 않았거든요. 제가 꼭 찬성하는. 아니 그리고 그러자는데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시작되죠. 진행되는데 네. 22대 민생 입법에서 당론으로 네. 이건 반드시 처리하자라고 하는 22대 입법을 이제 했는데 그 점검회의까지도 이제 만들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초연금 확대법, 노령연금 40만 원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동수당 확대법도 있어요. 이것도 6세 미만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그 지급과 기본소득이 관련된 되는 그런 거죠. 얘기가 소득에 되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난 근데 쌀값은 45년 만에 폭락했는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폭등하니 네. 쌀값이라도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왜냐면- 싸게 지급하고 싶은 꼼수인데 네. 그러다가 농민들 농민들 다 다 죽습니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지역구들이 그 농촌이 많잖아요. 그래도 찍어준다고 믿는 거죠. 아니,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걸 잘 아니 알려야 노인 돼. 일자리를 6만 개 그것도 네. 공공용 일자리를 6만 개 없애는 거는 진짜 그거예요. 7,000억 이렇게 인가? 해도 네, 노인 찍을 예산 거야. 7천억 왜냐면 제가 이거예요. 골목 장사하면서
그 시장 앞에서 어르신들 몇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공 일자리 국민의힘에서 다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이제 일자리 없어질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조중동만 보고 계시고 종편만 보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여서 저희가 지역에 좀 많이 알려야 경로당 돼요.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이분들이 다 또 깜짝 놀라시고 깨어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공공- 노인의 날 이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르신들 현수막도 일자리 붙이고. 뺏고 음. 기초연금 올려준다고 약속했다가 또 이제 후퇴한 이 윤석열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경로당 이런 데 다니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낱낱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 효능감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다수 의석 뭐하냐 할 때 지금 진짜 민생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세산 삭감한 부분에서 우리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 할 수 있냐? 막 이러는데 그 저희가 사실 원외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쪽지 예산이라고 지역에 돌아가는 특별한 예산 때문에 뭐 딜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론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 위원장이 지금 우리 우원식 우원식 위원장이시잖아요. 그 칼자루 쥐고 계시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을 아니, 거라고 지난번에 봐요. 당대표 출마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민생법안 관련한 거는 네. 패스트트랙을 써서라도 네, 다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정기국회 스탠스를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대응할 테니까 당은 이제 민생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자. 이제 이게 지금 네.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선대로 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근데 일 좀 이게- 하고 네. 제대로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는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민주당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 때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셨는데 최고위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부터 들어가시잖아요. 네. 최고위는 발언 순서가 있잖아요. 네. 당대표부터 하고 원내대표하고 이제 수석, 차석, 3등, 4등, 5등 이 순서로 가는데 오늘은 장경태 최고위원 보고 먼저 발언하라 그랬어요. 아. 저기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대동세상을 또 이제 추구하고 계시는 우리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 최고위원의 방송이 이제 유튜버나 이런 쪽 델리민주를 통해서 유튜버 정도의 지금 저 방영이 되는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최고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약간 종편에 재미도 좀 버금가는. 재미도 좀 가미하고 이렇게 너무 격식 따지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 의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고? 재밌잖아요. 저는 코드가 딱 맞아요. 그런 얘기를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당이 그 당원들도 즐거워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국민들도 신나야 맞아요. 되거든요. 바람 우리가 보면서 신이 예전에 나야지. 낙곰수에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저는 그것이 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즐거움과 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엄중해져가지고 이제 요즘에 최고위원 하는 거 이제 생중계 하면 예전에는 뭐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보세요. 많이 봐요. 많이 실시간 봐요. 동접자 수가 꽤 늘어난다.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 아니 많이 우리 보세요. 최고위원님 또 얼마나 또 이제 부담되시겠어요. 아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왜 아직 최고위원 회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 결정이 났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됐죠. 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래도 또 배려해갖고 부산에서 수요일 날 첫 번째. 첫 저기 데뷔전을 부산에서 아, 선정 수요일. 최고위를 원래는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날 아무래도 첫 번째 발언 시키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준비를 잘 잘해. 준비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화요일 날 하시고 네. 수요일 날 이제 맞아요. 최고위원 회의 하는데 근데 지금 영빈관 이거를 이 얘기하는 과정에 저는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권성동 대표나 이렇게 김기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영빈관 이거 너네 때 짓자고 한 거야. 너무 낡아서 이게 국격이 떨어지니까 보수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치우면 2, 3년 뒤에 쓸 건데 다음 정권이 사용할 거야. 난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참 참말죠. 재밌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아니 어느 집주인이 전세 사는 사람이 다음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주고 만다고? 말도 안 되지. 그 수천억대에 달하는 그 공사비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게 저는 좀 그래서 저는 네. 반드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네. 청와대에 있어서 봐서 알지만 네. 청와대 시설이 얼마나 낡았습니까? 다 낡았죠. 그래서 예산을 국회에다가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하는데 항상 기재부가 안 깎여요. 해줬지.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할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청와대 시설 좋지 않냐고. 근데 정말 안 좋잖아요. 정말 70년대 박정희 때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에서 거의 개선된 게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관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액 한 거 그거 의혹으로 지금 국정조사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또 이게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그러니까 만드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일 때 청와대에서 뭘 보수 좀 하겠다, 뭐 시설 개선하겠다 그럴 때 정말 일체 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우나 시설도 동네 목욕탕, 국회 시설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에 반해서 청와대는 엄청 낙후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딱 한 번도 청와대 보수 개선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들이 이제 여당 되니까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누구예요 도대체? 김건희, 김건희예요? 김건희. 네. 법사들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김법사님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전 정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반대했던 예산, 청와대 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깎았다 이거보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긴축 재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공기관 괜찮은 쓸만한 공공기관도 지금 준칙 세워놓고 제대로 안 하면 건물도 팔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임원들 지난 보너스 성과급도 깎았고요. 그 밑에는 일반 그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봉급 인상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써야 되는 뭐 국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격을 이미 대통령 한 명이 상정적으로 기본이 안 됐다는 거 다 알렸기 때문에 그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에 맞춰서 뭐 이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물론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되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입에서 이런 돈은 써도 되고 부자는 감세해주고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예산은 다 깎고 이러니 욕을 먹을 만한 짓이고요. 그것을 또 계속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대통령실도 모르게 통과됐는지 이 관련돼 있는 이 프로시저에 문제가 생긴 거를 보면 그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기 급급하면서 누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관련해서 영빈관 저거 옮긴다는 거 저게 무슨 저 무속인의 그 조언을 듣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청공 스님 정법 스님 스님이죠. 스승 정법 스님 그러니까 청공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다며요. 갔다가 교회 들어오잖아요. 가가지고 강의하기로 했다가 강의가 무산됐대. 아니 그게 그 국민들이 사진 다 찍혀가지고 찍어가지고. 현지 고민들한테 사진 찍혀서 맞아요. 이게 돌고 있으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중요한 정말 거는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기회주의 부서가 된 것처럼 그 대통령실이나 누군가의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예산들을 뭐 끼워 넣거나 숨겨 놓으면 이거 하나하나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국고 낭비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저 민주당 우리 의원들 앞으로 그 고생하실 거야. 정부 예산 하나하나 찾아내려면 찾아봐야 돼. 엄청 공부 많이 해야지. 맞아요. 고생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다 찾아내야 돼. 그 한병도 의원님이 지금 878억 찾아낸 찾아냈다고 거.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 표정 보셨어요? 네, 네, 맞아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한병도 의원께 또 찾아내실 거죠 이런 표정. 야, 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민주당에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민주당 없다. 열심히 해야 네. 돼요. 네, 네.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참 이 영빈관 이게 짓는 게 참 큰 문제예요. 두고두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실제로 영빈관 이런 좀 국격 나라의 역사부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빈관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대로 하면 용산에 집무실 있고 관절은 또 떨어져 있고 영빈관은 또 기존에 이제 철회했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 이 동선이 또 워낙 복잡해지고 그렇죠. 외국 그 이제 정상들이 수반들을 오면 정상 외교하는데 이게 그림이 참 잘 안 그려지는 이런 좀 어려운 지난번에 그러니까. 신라 호텔 이용했죠. 네, 정말 신라 부끄러웠어요, 호텔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영빈관 같은 계획은 많은 고민과 그렇죠. 과정과 자기적인 계획이 과정이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뭐 800억이 들던 700억이 들던 예산을 책정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건 이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뭐 9월 초에 갑자기 어디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올렸다가 뭐 이렇게 뭐 불만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대한민국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지.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요 논란이 벌어지니까 곳에 또 그 충북 도지사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
저기 청남대를 영빈관으로 하려 하자. 또 그새 또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네, 이게 설익은 정책들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뒤집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갖고 뭐 맞습니다. 초등학생 맞아요. 뭐 5세 때는 요새 입학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번도 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비틀어서 보면 레임덕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예산을 네, 뭐 네. 기재부 그 관료들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징후가 통과한 것 같고요. 그 지난번 레임덕- 5세 예, 그 예. 교육부 정책 문제도 교육부 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마음대로 냅둬 할 정도로 손대지 얘기해봤자 듣지를 손대고 않으니까. 싶은 의욕이 안 그래서 생기는 것. 그게 지지율 문제거든. 30% 그럼요. 가장 맹점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소신 있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그거죠. 문제. 그 오늘 레임덕 얘기하니까 오늘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네. 거의 압도적으로 뭐 8대2 정도 이상으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6대 6대 4. 4였어. 예, 6대 4잖아. 6대 4. 6대 4.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도 나중에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그러면 국힘당 의원들이 총선 가까울수록 그러면, 이제 이탈할 네.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42명 이탈한 거잖아요. 그 주제로 이제 응. 넘어가 예. 봅시다. 네. 아, 그게 다음 주제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대부분 뭐 민주당이 통과도 안 될 안을 그냥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꺼내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꾸로 해도 주호영, 앞으로 해도 주호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돌아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로 오긴 했지만 이용호 우리 당 그 민주당에서 무소속에 계시다 물론 넘어가긴 했죠. 그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 지금 원내대표 도전장을 냈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서 경선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결과는 과반 진짜 한 표 차이 넘는 그런 조용히 한표 105명 넘었지. 중에 응, 응. 62대 뭐 40인가 40. 61대 40이었죠. 이거 보면 그 결과 보면서 저도 뭐 국민의힘의 반발, 쇄신 노력 원하는 의원들 생각보다 많이 있네. 주요 호용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응. 이제 윤핵관들 위주로 이렇게 좀 전국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제 바닥 여론, 국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핵관 이제 그 여론조사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지금 국민의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점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늘 국민들 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뭐 10명인가요? 11명이 돼야 되는데 네. 시대전환 그 조정훈 의원 때문에 이제 한 표가 모자라서 이런 실무적인 절차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있는 법 절차보다 더 무서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또 내년 초까지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당장 정기국회 끝나면 국회의원들 시선은 다음 총선으로 돌려지는 거란 말이죠. 총선의 시간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는 건데 그때 가서 국민들의 한 60%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거를 외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지금 벌일 때가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 전선을 견결하게 지켜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 특검이 어떻게 될까 보다는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국힘은 자꾸만 이걸 축소시키고 있어요. 통상적인 일인 이제 매매였다. 1인 매매에 증거도 통상적이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송을 녹취록을 들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예. 계속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만들다가 본인들이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아니면 논문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뭐 엄청난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또 그분이 사실은 소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받고 듣고 한 다음에 지금 개딸들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설득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너 그냥 우리 의견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나빠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해서 좀 수월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심이 계속해서 더 고조되고 하면 이거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불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아까 뭐 60% 넘으면 될 거다는데 이미 넘었어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되어 있고 63%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가 이미 뭐 그 학력 경력 이조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 발표에서도 22건 중에 12건이 이렇게 됐다라고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사과도 인정됐었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만 그 혐의 자체도 대단히 중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저쪽 그 정부 여당에서 우리 이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랑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행태를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생각과 기억만으로 기소하고 그거 안 되니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3탄 이재명 죽이기 3탄으로 해갖고 이제 성남 FC 건까지 끌어들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7만 8천 원 버카 관련해가지고 129범이나 압수수색하고 망신 주기하고 아들까지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윤석열 저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한 게 훨씬 더 팩트거든요. 대장도 문제는 이재명이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4개월 1임명은 절연했다. 아내가 구약성서 다 외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청와대 영빈관 사용하겠다. 청와대 영빈관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김건희 술사 모른다고 했는데 같이 다녔었고 네. 뭐 많습니다. 내주만 하겠다. 이번에 또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아무것도 왜 그냥 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균형치를 맞추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생각나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를 지렛대로 삼아서 김건희 특검을 받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시는 동력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보수 쪽에서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데 대통령이야 뭐 임기 중에 뭐 형사소추할 수가 없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검도 당연히 응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 국민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글쎄 그냥 저의 촉이지만 집권 여당에서 조기 탈당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쨌든 총선 전국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뭐 성사 여부 이렇게 자질구레한 부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고 우리가 강하게 대치 전선을 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오는 어떤 사법적인 탄압에 민주당이 무슨 보복의 그 움직임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김건희는 김건희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이제 점점 더 계속 거짓말들이 보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의 두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제대로 영부인으로서 내조를 잘하게라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뭐 대치적인 서로 함께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에서 구속시키는 게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시킨다는 그 의미인가요?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거지. 네. 뭐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 그 김건희 특검은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민심을 모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꼭 내외가 같이 나갈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공식 일정도 없이 그렇죠. 부인은. 지금 조문하겠다고 했던 조문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외교적으로 의전 관계에 있어서 조율을 못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외교부 적어도 대한민국 외교부의 그 능력으로 이거 지금 현장에 가서 조율을 못해서 뭐 조문을 못하게 된다 이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사전에 상황이고 얘기가 안 됐겠지. 이미 다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서 출국을 했고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취소하지 뭐라고 결정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죠. 이것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사롭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 공사구별 운영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대로 특검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또 외교 모드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현장에 갔는데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한미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문 외교를 핑계를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 우리나라 뭐 외교부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청와대 있을 때 그럼요. 같이 이제 순방 나가 보면 정말 외교부 이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국력이 상승돼 와서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도 좀 다르고 정말 날밤 새가면서 이렇게 의전 정말 한 채 빈틈도 없이 이렇게 해나는 사람들이 외교부 의전팀이라고 저는 봤고 그분들 다 또 어디 가셨나요? 그런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교 참사거든요. 대통령이 사전에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뭐 후진국도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지켜지지 않고 틀어졌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의 그 아주 베테랑 그런 외교 의전팀 전문가들이 뭔가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이 윤핵관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대통령 측근들한테 실력 없는 무식한 이런 측근들의 벽에 막혀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지 외교부 않다면 직원들도 외교부 직원들 엄청, 다 네. 경질돼야 맞아요. 돼요. 아유, 당연하죠. 네. 이건 근데 엄청난 국민들이 대형 사고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은 또 뭐 우리가 서로 감수하지. 싸우고 뭐 또 감싸우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온 국민이 진짜 부끄러워하고 몇 달 만에 특히 친국이 됐어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일본하고 정상회담도 우리는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지금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이것도 지금 대형 참사예요. 이것도. 어떤 한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참사입니다. 아니 무슨 한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논의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게 지금 벌써 정상회담에 약식회담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서 한다는 얘기까지. 그리고 나와요. 그거예요. 잠깐 약식회담. 서서. 네, 네. 서서. 뭐 실제로 시간도 30분이잖아요. 통역하면 15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실무자들이 미리 조율하는 거를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조율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좀 그러니까요. 사실 의문이고 참사가 하도 많이 진짜. 벌어져 갖고 이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참사 정부라고 해요. 참사 정부, 아니, 참사 저는 정부. 이번에 그 해외 순방 그 청와대란다. 자꾸 용산 집무실에서 나온 대통령실에서 나온 카드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슬로건이 너무 후진 거예요. 아,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유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충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자유요. 자유를 위한 경제 연대. 안보를 그리고 확충하고 아니 지금이 또 6, 70년대 냉전 시대도 아니고 자유를 위한 연대 이런 슬로건을 지금 유엔이 내놓은 키워드랑 하나도 안 맞아요. 유엔은 지금 기후 위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하나도 안 맞는 뭐 자유, 경제, 안보, 세계 경제 평화 안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어떻게 저런 슬로건을 잡았을까 참 아니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은 약식회담이 뭐 약식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정상회담 이름 붙일 수 없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전기차 보전금 그것 때문에 이미 법안 통과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것 행위를 하나도 못해. 이것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바이든이 도장 다 찍은 일을 지금 대통령이 가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행령 가지고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가서 서명한 것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죠. 미국은 틀려요. 절대 안 돼요 네. 이거. 뒤집을 수 있나 한번 지켜봐야죠. 뭐. 아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바이든이랑 얼굴 붉히고 싸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럼요. 이번에는 붙어야 될 네. 일이에요 지금. 근데 내용에 대한 파악이나 제대로 되고 있을런지 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국방비 지원하는 거, 주한미군 주둔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답변 안 하고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 성과를 달성을 했잖아요. 맞아요.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가는 거는 전기차 이제 보조금 이게 제일 큰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뉴욕 타임즈 인터뷰하면서 또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랜드 박연을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맞다. 네, 빅딜 하겠다는 건데 빅딜. 이게 정말 이게 외교 제가 갖고 있는 외교 상식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계적인 해법을 협상을 원하는 거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괄 타격 이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 핵 협상도 보면 북한은 일괄 타결하자고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그 가동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협상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빅딜을 하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따져 물어야 돼요. 김대중 사람들이.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 통절한 반성과 마무로부터의 사죄 이 15자 요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 문제 이런 것을 다뤄도 하등에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데 그랜드 박연이 아니라 박연 세일을 하고 오지 않을까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일본한테는 굴종 외교하고 있고 미국한테는 빈손 외교하고 있다. 사실은 바이든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아주 이렇게 친밀한 공조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전기차 보전금 문제는 우리 뒤통수 때린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가서 따져 물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이거 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부끄러운 게 아니 사전에 이게 진행될 때 가서 조율을 했어야지. 그 일본이랑 캐나다는 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조문을. 근데 넉넉히 있다가 지금 가서 대통령이 이러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가서도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절대 못할 것이 거면 더 지난- 참사죠. 근데 한번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내한을 하셨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트가 아닌 뭐였죠 이거였나요? 네. 엄지척하면서 모든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의견 내지도 못하고요. 정작 그 중간 선거가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는 11월 전까지는 바이든도 양보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빈손 외교가 될 거 뻔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출국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웃긴 게 지금 속보로 또 떴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미국도 방문 못 한다는 거 아니었죠? 태풍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서서 얘기도 못해. 화상으로 해, 그럼 화상으로? 서서도 못해. 우리 화상으로 정부는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정상회담 합니다라고 우겼고 일본에서는 우리 그렇게 조율된 적 없다 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었거든요. 급기야 미국 방문도 막았습니다. 대단한 외교 중에. 야, 저는 요번에 진짜 이 기가 참사다. 막히네, 그 기가 막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전기차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 대해서 또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맞아요. 진보 정부가 이런 한미 간의 경제적으로 전기차 이제 보조금 문제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 이제 수출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손 쓸 시기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령 바꾸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걸 협상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다 한번 난리 쳐보세요. 났죠. 벌써 뭐 조중동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뭐 매경 이런 경제지들이 정말 경제 경자도 모르는 정부니 맞아요. 뭐니 해서 네. 엄청나게 십자포화를 싸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못 봤어요. 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대변하는 정말 언론인들인지 정말 이런 사대주의적인 근성 때문에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네.
그 뭐 반도체도 있죠. 반도체, 전기차 관련하고 바이오까지 지금 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당장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 10분 이해해주는 궁여지책으로 그걸 협상하는 그 팀을 하나 만들자. 한미 간에. 그리고 일단 기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 이 정도의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네? 누가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 뭐 극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근데 나올지. 바이든은 지금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자기 앞에 닥쳐온 그렇죠. 11월에 중간선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 세 개를 가지고 지지율이 36%에 40%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별로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어제였나요? 국민의힘에서 또 진짜 초딩들도 하지 않을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준석이 예언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뭔가 할 것이다. 해코지한 일을 꾸밀 것이다. 그 예상대로 윤리위가 또 열렸습니다. 이제 제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건진법사란 청구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예언한 대로 다 이렇게 맞아. 저는 이법사? 뭐 이미 다 예상했던 얘기잖아요. 그 뭐 의총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그렇죠. 이준석 징계하라고까지 하는 그 우픈 현실 속에서 그걸 또 받아서 그 검토하겠다라고 한 때부터 이제 이미 이준석 찍어내기라는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24일에 복귀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사단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7일 날 경찰 수사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발표되면 그걸 근거로 할 것 같고 안 되더라도 양두근육, 신군부, 뭐 개고기 이 발언 가지고 품위 유지, 당 뭐 훼손 뭐 이거로 징계할 것 같아요. 징계하고 당사자 자격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창피한 게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싸우는 것까지야 뭐 그냥 그렇다 치겠는데 유행 간다. 그거 안 되면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잖아요. 나 이준석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럴 때. 와, 유엔에 아니, 제소할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 했을까요? 우리 준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 둬요.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다며요. 유엔에 뭐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뭐 옛날에 아, 한번 제명돼 그런 사례가 있었대.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하는 그거는 뭐 과정에서 민주화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거 네. 대변인들 그걸 뭐 아니, 준석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좀 알아봐.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외교 무대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데 정말 집권 여당의 전 대표라는 사람은 또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아, 자기가 무슨 국제적으로 만델라도 아니고 무슨 인권 탄압을 받는다고 유엔의 그 인권위에 가. 아, 정말. 발상이 참 진짜. 아,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신박하더라고. 근데 더 지금 그 궁금한 것은 이 제명을 만약에 했잖아요. 하면은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현재 최고위는 정진석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거기는 28일 가처분 신문에 이제 남아 있어. 그럼 그 전에 할 거 아니야. 하게 되면 의결을 빨리 해버려야지 당사 자격이 없어지니까. 근데 했어요. 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전 대표만 한 게 아니거든. 그 국바세라고 있잖아요. 국바세. 거기서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인용되면 이 징계도 무효가 돼요. 못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다 물려 있는 예, 거야. 뭐 지금. 저 법률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징계에 대한 가처분뿐만 아니라 1차 당원권 6개월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가처분을 해서 인용이 되면 당대표로 복귀가 된대.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지금 코미디도 이런 가처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에서 사법부에다가 이런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막바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힘겨루기에서 밀려난 부분은 확실히 일정 부분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자신의 그 힘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그 사법 처리, 형사법 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콩가루에다가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저급한 정치 행동을 보이면서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열심히 민생 법안, 현안들을 챙기고 있는데 호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춰져요. 그걸 또 열심히 홍보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었는데
특별한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힘 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지금 한 4,500명 돼 계신데 여론조사 무시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전화 좀 받아주십사. 적극 참여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혼연일체, 일사불란하게 모두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민생 현안들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이든 뭐 그 검찰, 뭐 경찰의 사법적인 문제든 다 대응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지지자분들도 같이 좀 더 민주당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뭐 노인 일자리 문제든 기초연금 문제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라 이런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의도된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뭐 성남 FC 건도 이미 3년 전에 다 3년 동안 수사해서 이미 불송치한 걸 다시 살려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의도가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에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리스크를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체를 잘 알려내야 되고 또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 저쪽이 잘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현장에서는 지역위원회에 있는 당원들부터 해가지고 자꾸 알려내야 돼요. 그런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YTN 고정 출연하신다면서요. 예. 아유, 갔다 잘하셨어요. 왔습니다. 저는 연합 고정 출연 중인데 네. 우리 윤종근 우리 위원장도 빨리 고정 네. 나가셔야죠. 종편 쪽에 하나 진출을 해보려고. 아니 그래서 우리 스피커들이 곳곳에 좀 많이 나가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피곤하겠지만 많이 알려서 이 사람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선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어려운 지형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당내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서훈숙 최고 되셨으니까 여기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부울경 부산은 시당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험지라고 하는 뭐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 이런 쪽에 당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평상시에 지금보다 한 100배는 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대표께서 지금 이 말씀 한 3번쯤 하셨습니다. 내일 아마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도 아마 말씀하실 건데 어려운 지역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려운 지역일수록 정말 더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뭐 이미 위원장 비롯해서 현수막 정치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알려나가고 효능감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 너무 든든하거든요. 잘해주실 걸로 믿고 네. 그 뒷받침될 건 우리 지지자들이 또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희 TV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은숙 TV 돌아갑니다. 평택 김현정 TV 있고요. 안성 윤종근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저희 한 몸이 돼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또 네. 다음 일정 가셔야 된다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까지 자 한번 가볼게요.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000년? 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5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맛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